엄마 돌아가시면 보험금 3억 나온다지. 그 한마디가 병원 복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던 공기를 산산이 깨뜨렸다. 박정수의 손에서 커피캔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텅. 금속 캔이 차가운 병원 바닥을 튕기며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복도 끝까지 굴러가던 캔은 벽에 살짝 부딪히고 멈춰섰다. 사람들은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곧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시선을 거두었다. 혼자만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 바로 75세의 은퇴교사 박정수였다. 정수는 요즘도 새벽 오시면 눈이 떠졌다. 40년 넘게 학생들을 깨우던 생활 리듬은 은퇴 후에도 몸에 깊게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눈을 뜨는 곳은 교무실이 아니라 차가운 병원 보호자 침대였다. 등받이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간이 침대에서 생활한 지 벌써 2달. 허리와 어깨가 뻐근해 몸을 일으키는 순간 바로 옆 침대에서 일정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쉬, 쉬.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흘러나오는 아내의 숨. 김혜진, 48년을 함께 산 사람. 그녀는 여전히 곱고 단정했다. 눈가의 주름과 야윈 볼만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교회 성가대 앞줄에 서 있을 것 같았다.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늘 그렇듯 간병인 박 씨가 속삭이듯 인사를 건넸다. 정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려다가 목 안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에 입을 다물었다. 세면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고개를 드니 거울 속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검었을 머리칼은 이미 거의 하얗게 물들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박 선생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금 남은 건 아픈 아내를 붙잡고 버티는 늙은 남자 하나뿐이었다. 이게 나인가? 정수는 잠시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오전 회진 시간. 의사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표현은 늘 조심스러웠지만 말의 뜻은 똑같았다.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정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폐암 말기,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허공을 헤맸다. 아직 아니야. 아직은. 머리는 현실을 알고 마음은 그 현실을 끝까지 거부했다. 그 사이에서 매일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점심 무렵 정수는 잠깐 병실을 나와 1층 편의점으로 내려갔다. 늘 마시던 커피였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손에 익은 캔 커피. 계산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 모퉁이를 돌기 직전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날카롭게 꽂혔다. 엄마 돌아가시면 보험금 3억 나온다지. 멈춰섰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아이들의 얼굴이 보일 자리. 하지만 정수의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38살 대기업 다니는 장남 준호의 목소리였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똑부러졌던 아들. 친척들 모임만 있으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자랑거리였다. 아버지, 그 돈 그냥 두면 안 돼. 우리가 관리해야지. 이번엔 딸 미정의 목소리였다. 결혼하고 나서도 틈틈이 김치를 싸들고 찾아오던 딸. 명절이면 먼저 전화해 안부 묻던 속 깊은 아이였다.
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혼자서 그런 큰돈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거야. 맞아. 꼬리가 나서야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돈, 보험금, 관리 문제 생기면 단어들이 하나씩 정수의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다.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커피 캔이 미끄러졌다. 쿵! 금속 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캔이 굴러가다 멈추는 순간 자식들의 대화도 함께 멎었다. 아버지, 모퉁이를 돌아 나온 준호의 얼굴에 놀람이 선명하게 번졌다. 그 뒤로 미정이 따라 나왔다. 아버지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봤다. 밤새도록 열이 나는 이마에 손수건을 올려주고 시험 기간마다 라면 끓여 안겨주며 비 오는 날이면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던 그 손으로 키워온 자식들. 결혼할 때는 대출을 끌어다 전세금을 보태주고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땐 적금도 깨가며 용돈을 쥐어주던 아이들. 그 자식들의 입에서 엄마 돌아가시면 3억 우리가 관리해야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지금 병실 안에 누워있는 엄마는 어떤 존재일까? 그들의 아버지인 자신은 도대체 무엇이 되어 있는 걸까? 준호가 서둘러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앞으로 걱정돼서. 정수는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다리에는 힘이 빠졌고 가슴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냥 돌아섰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혜진이 눈을 뜨고 있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살짝 예전처럼 고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보, 어디 다녀왔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 하지만 정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았다. 한때 피아노를 치던 가늘고 긴 손가락들. 지금은 피부 아래 뼈마디가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말라 있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사선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바람 소리도 복도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조용한 병실. 그런데 정수의 가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내가 평생 바쳐서 키운 자식들이 지금 나와 혜진이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지? 치료비, 앞으로의 생활비, 노후, 보험금, 유산. 계산기 위의 숫자처럼 자신과 아내의 삶이 자식들의 머릿속에서 딱딱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숨이 막힐 만큼 괴로웠다. 며칠 동안 정수는 말수가 줄어들었다. 혜진 옆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다. 물을 떠다 주고 담요를 고쳐 덮어주고 산소 마스크 위치를 잡아주며 묵묵히 하루하루를 넘겼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은 그 대화는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에 잠이 들려고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 자식들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오는 듯했다. 엄마 돌아가시면 보험금 3억. 우리가 관리해야지. 그 말들이 마치 악몽처럼 반복되었다. 먼저 찾아온 건 아들 준호였다. 평소보다 정장을 더 단정히 차려입고 넥타이 매무새까지 꼼꼼히 살핀 모습이었다. 문을 조용히 닫고 들어와 병상 옆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 그때 일은 오해예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희가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랬던 거예요. 요즘 세상에 사기도 많고 아버지 연세에 혹시 실수라도 하실까봐. 정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혜진의 손을 꼭 잡은 채였다. 겨울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회색 구름이 천장을 누르는 듯
무겁게 깔려 있었다. 아버지 연세에 이런 큰 일들을 혼자 결정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말투는 공손했고 문장도 매끄러웠다. 하지만 정수의 귀에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아버지는 이제 큰 결정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넘기세요. 38년간 학생들을 상대하며 길러온 직감이 있었다. 아이들이 시험지를 숨기려 할 때 변명하는 눈빛만 봐도 금방 알아채던 그 감각. 지금 준호의 눈에도 그 기색이 어렴풋이 보였다. 무슨 일을 말하는 거냐? 정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재산 관리나 보험 문제요. 여기 제가 정리해 본 게 있는데. 준호는 준비해 온 서류 뭉치를 꺼냈다. 보험 증권, 부동산 관련 서류, 금융상품 안내문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정수는 그 종이들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릴 때 시험에서 실수해 울먹이던 표정, 몰래 게임하다 걸려 머쓱해하던 표정, 청첩장을 내밀던 날의 설렘 가득한 표정. 지금 그 얼굴 위에 계산과 불안이 동시에 떠 있었다. 이틀 후, 이번에는 딸 미정이 찾아왔다. 혜진을 꼭 닮은 얼굴. 예전에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앞서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날의 미정은 달랐다. 손에 들고 있던 것은 꽃이 아니라 계산기와 다름없는 현실적인 말들이었다. 아버지, 엄마 치료비 때문에 집에 담보 잡으시면 안 돼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수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나중에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잖아요. 아버지도 나이 드시면 요양비에 병원비에 돈 많이 들 텐데 그때 집까지 없으면 어떡해요?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논리 속에서 가장 먼저 빠져 있는 건 엄마였다. 혜진의 고통,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함께 보낼 것인지 그런 건 보이지 않았다. 내 말은 엄마 치료를 포기하라는 뜻이냐?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슬퍼서. 그게 아니라 그냥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도 이미 말기인데. 그 말을 끝까지 듣게 둘 수 없었다. 정수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됐다. 그만해라. 이야기는 거기까지였다. 그날 밤 혜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산소 마스크 탓에 목소리는 작았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또렷했다. 여보, 애들이 또 왔다 갔네요. 응. 짧은 대답 뒤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복도에서 하는 말 병실에서도 다 들려요. 혜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요즘 애들은 참 야속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다. 오히려 남편을 위로하려는 사람처럼 차분했다. 여보, 이제는 애들 말고 당신만 생각하세요. 그 한마디가 정수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두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내의 입에서 애들 말고 당신만 생각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 그 말 속에는 이제 그만 포기하자는 체념과 당신이라도 상처받지 말라는 간절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정수는 그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인생을 천천히 되짚어보면 늘 중심에는 자식들이 있었다. 교사 월급으로는 빠듯해 퇴근 후에도 과외를 뛰며 학원비를 마련했고 혜진은 작은 반찬 가게를 열어
새벽부터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김치를 버무리며 생활비를 보탰다. 둘의 청춘은 새 옷도 여행도 자신의 취미도 아닌 오직 아이들 미래를 위해 쓰였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지금은 부모의 병, 슬픔, 두려움보다 집, 보험금, 나중에 들어갈 요양비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마치 장부를 펼쳐놓고 손익을 따지는 상인들처럼. 정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또렷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뒤 준호와 미정이 함께 병실을 찾아왔다. 복도에서부터 낮게 주고받는 말들. 오랜 교사 생활로 익숙해진 정수의 귀는 그 속의 눈치를 금방 읽어냈다. 둘이 미리 상의하고 온 얼굴이구나. 아버지, 저희가 생각해 본 건데요.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들 이제 조금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미리 대비하는 게 좋잖아요. 그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걱정해 드리는 말로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관여하겠다는 선언으로도 들릴 수 있는 문장이었다. 정수에게는 후자로 들렸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미정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혼자 그런 큰 돈을 관리하시기에는 나이도 있으시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정수는 딸을 바라보았다. 무릎 위에 앉혀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꼬마, 시험 잘 보고 뛰어와 안기던 중학생, 졸업식 날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어라며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이제는 위험할 수 있는 나이로 설명하고 있었다.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면 아버지는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용돈도 매달 드리고 필요한 건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준호의 제안은 말만 들으면 효자, 효녀의 모습 같았다. 하지만 정수는 그 이면을 보고 있었다. 이제부터 당신의 돈줄은 우리가 쥐겠습니다라는 선언. 당신은 용돈 받는 노인이 되십시오라는 제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겠다. 정수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에는 화 대신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짐이구나. 그 말 한마디에 준호와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들키고 싶지 않았던 속마음이 딱 들켜버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만해라. 나가거라. 정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이들의 그런 얼굴을. 그들이 나간 후 병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혜진이 남편을 바라봤다. 눈빛 속에는 슬픔과 동시에 단단한 지지가 섞여 있었다. 옳은 일이에요. 짧은 한마디가 정수의 마음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하지만 그 말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지금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 그 현실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간병인 박 씨는 옆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았고 혜진은 힘겨운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창밖 도시의 불빛들이 병실까지 아련히 스며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하지만 정수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다.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정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자신 손으로 마무리하겠다고. 75년을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장면만큼은 누군가의 계산이나 기대에 맡기지 않겠다고. 혜진이 잠에서 깨어났다. 무슨 생각해요?
익숙한 질문이었다. 예전부터 남편이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볼 때면 혜진이 늘 묻던 말, 아무것도. 정수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이 상상도 못할 계획이 이미 자라고 있었다. 그들이 노린 재산을 전혀 다른 곳에 쓰겠다는 계획. 자신과 혜진의 삶답게 마지막 선택을 하겠다는 다짐. 혜진이 세상을 떠난 날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렸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병실 창문을 타고 흘렀다. 정수는 아내의 마지막 숨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손을 꼭 잡은 채 입술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48년간 함께한 반쪽이 조용히 떠나가는 순간이었다. 병실에 남은 것은 산소 마스크와 약통, 그리고 깊은 정적이었다. 장례식은 크게 치르지 않았다. 가까운 친척들과 교사 시절 동료 몇 명, 학생 출신이라는 이들도 몇 사람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준호와 미정은 장례 절차를 부지런히 챙겼다. 상주로서 빈소를 지키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식사를 챙기며 분주히 움직였다. 겉으로 보기엔 누가 봐도 성실하고 효성 깊은 자녀였다. 하지만 정수는 그들의 얼굴에서 다른 질문을 보고 있었다. 이 장례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아버지, 이제 저희 집에서 사세요. 장례가 끝난 후 미정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혼자 계시기엔 너무 쓸쓸하실 거예요. 우리 집에 방 하나 비어 있으니까. 맞아요, 아버지. 저희도 자주 찾아뵐 수 있고요. 준호도 거들었다. 그 말은 따뜻한 제안처럼 들렸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외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을 가까이에 두고 그가 가진 돈과 재산도 함께 눈앞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혜진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이제는 애들 말고 당신만 생각하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집에서 지낼 거다. 아이들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정수는 서울역 근처의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사무실 안에는 아직 젊어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유류분, 유언장, 생전 증여, 기부,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자녀분들께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나머지 재산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유언을 남기시거나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선생님 소유의 재산은 법적으로 선생님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정수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구나. 나의 선택권만큼은. 자식들이 자신을 이미 판단력 없는 늙은이로 취급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하나하나 재산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동대문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은행 예금과 적금, 퇴직금 일부, 모두 합치니 약 15억 원. 교사 월급으로 모으기에는 상당히 큰 액수였다.
혜진과 함께 외식도 줄이고 옷도 아껴 입고 여행도 미뤄가며 차곡차곡 모은 돈이었다. 정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요즘 시세도 괜찮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든 공인중개사가 말렸다. 괜찮습니다. 빨리 처분하고 싶습니다. 정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시세보다 조금 낮게 팔리더라도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자식들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한 달 동안 그는 부동산을 팔고 은행 계좌를 정리하며 매일같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결국 집도 상가도 모두 팔렸고 여러 통장에 흩어져 있던 돈은 하나의 계좌로 모였다. 잔액 15억 원. 숫자를 바라보며 정수는 잠시 멍해졌다. 평생 돈에 크게 욕심내지 않고 살아왔지만 눈앞에 찍힌 이 숫자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결국 준호가 눈치를 챘다. 어느 날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온 준호가 물었다. 아버지, 왜 건물을 파셨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곧이어 미정도 함께 나타났다. 내 것을 내가 처분했는데 그게 왜 너희에게 묻는 일이지?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미리 상의는 하셨어야죠. 미정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분명했다. 이제 우리 몫이 줄어드는 건가? 라는 불안. 아버지, 혹시 어디서 사기당하신 건 아니죠? 요즘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도 많고, 준호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의심에 가까웠다. 아버지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신 건 아닐까 하는. 나가라. 정수는 짧게 말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도 그들은 정상적인 판단인지 확인하려 들 것이었기 때문이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다. 그날 밤 정수는 혜진의 유품을 정리하다 한 권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혜진이 몰래 써왔던 작은 노트, 몇 장 넘기니 자식들에 대한 걱정과 남편에 대한 미안함, 걱정, 사랑이 뒤섞인 글들이 엉성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애들이 걱정이다. 돈 이야기만 하니까 남편은 얼마나 상처받을까. 내가 없으면 혼자 어떻게 살까.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남편과 제주도에 가고 싶다. 신혼여행 때 못다한 약속들이 많은데. 정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눈앞에 하나둘 떠올랐다. 다음 날 정수는 덜컥 여행 가방을 꺼냈다. 각이 살짝 무너진 오래된 가방. 혜진과 함께 사용하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필요 최소한의 것들만 넣었다. 많은 건 필요 없었다. 이제 그의 삶에는 가볍게 들고 갈 수 있는 짐이면 충분했다. 은행에서 현금 500만 원만 인출하고 나머지 돈은 체크카드에 남겨두었다. 혹시라도 자식들이 계좌를 추적하더라도 당장은 알아채기 어렵게 하려는 계산도 조금은 있었다. 김포공항행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들이 유난히 낯설게 보였다. 평생 살아온 도시, 교사로 재직하며 수십 번 오갔던 거리. 하지만 오늘의 서울은 마치 떠나보내야 할 과거처럼 멀어지고 있었다. 공항 카운터 앞에서 제주행 편도표를 끊었다.
제주도요. 혼자 가세요? 항공사 직원이 잠깐 놀란 눈으로 물었다. 네, 혼자요. 정수는 짧게 대답했다. 75세 노인이 혼자 떠나는 여행. 그에게는 생애 처음으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할 때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천천히 아래로 멀어졌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까? 아니면 인생 마지막 여행이 될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을 누가 아닌 내가 했다는 사실 하나였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공항 문을 나서자마자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조금 습하고 짭조름한 바람. 멀리서 바다 냄새가 묻어왔다. 택시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다. 어디로 모실까요? 바다가 보이는 민박집이요. 좀 조용한 데면 좋겠습니다. 해안도로 저편으로. 검푸른 밤바다와 희미한 파도선이 보였다. 창문을 살짝 내리니 파도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40여 년 전 신혼여행 첫날 밤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그 소리와 같았다. 작은 민박집에서 짐을 풀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정갈했다. 주인 할머니가 따뜻한 표정으로 물었다. 손님 혼자 오셨어요? 네. 원래는 아내랑 같이 오려고 했던 곳인데 이제는 혼자 왔네요. 정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는 잠깐 눈을 깜빡이더니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정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병원의 기계음이 아닌 바다의 숨소리가 오랜만에 그의 잠을 깊게 끌어당겼다. 서울에서 한 번도 제대로 편히 자지 못했던 밤들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다. 제주에서의 첫 아침, 몸이 알아서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이번에는 삐걱거리는 보호자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이불 속에서였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과 함께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서울의 매연 섞인 공기와는 전혀 다른 향기였다. 민박집 할머니가 차려준 아침상에는 김치, 구운 생선,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올려져 있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아침을 먹은 후 정수는 해변으로 나갔다. 파도가 모래사장을 적시고 물러나는 리듬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40여 년 전 혜진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웃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여보, 나중에 돈 좀 모으면 여기서 한 달 정도 살아봐요. 매일 아침 바다 보고 저녁에는 일몰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혜진이 했던 말,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 아들 학원비, 딸 과외비, 대출금, 생활비에 묻혀 언제나 나중에로 미뤄졌다가 결국 사라져버린 약속. 이제야 정수는 그 약속을 혼자서라도 지키러 온 셈이었다. 해변을 걷다가 정수는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저 멀리 고동색으로 겹쳐진 제주 산자락들. 여보, 우리 한 달만 여기서 살아보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저릿해졌다. 이제라도 지키고 있는 거지 뭐. 정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답 대신
파도가 모래를 한 번 더 쓸고 물러갔다. 제주에서의 날들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흘러갔다. 아침에는 해변 산책, 점심에는 작은 식당에서 간소한 한 끼, 오후에는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해안도로를 걸으며 일몰을 바라보는 하루. 서울에서라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처음에는 어색했다. 마치 허락받지 못한 휴가를 나온 사람처럼 불안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가장 원했지만 갖지 못했던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민박집 근처 작은 공립도서관은 금방 단골이 되었다. 작은 건물, 오래된 책 냄새, 창가 자리에 앉으면 바다 쪽으로 기운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교사 시절에는 늘 교육학 서적, 입시 자료, 교과서, 분석만 들여다보느라 소설은 남는 시간에 조금씩 읽는 사치였다. 제주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그는 평범한 소설책을 꺼내 들었다. 누군가의 인생이 빼곡히 적힌 이야기들. 책장을 넘기며 정수는 문득 생각했다. 내 인생은 누가 써주지도 읽어주지도 않겠지.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보, 나는 당신 인생 쭉 보고 있었는데요. 정수는 살짝 웃었다. 그 한 생각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 옅어졌다. 어느 저녁 해안도로 벤치에 앉아 일몰을 바라보고 있던 정수는 아주 천천히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버지로서의 삶, 남편으로서의 삶, 교사로서의 삶. 그 어느 것도 나만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없었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변했다며 인사하던 순간들, 아이들이 졸업식 날, 선생님, 저 나중에 꼭 다시 찾아올게요라며 울먹이던 얼굴들, 그 모든 장면이 떠올랐다. 그래도 꽤 괜찮게 산 인생 아니었나?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도 노년의 초입에서 마주한 현실은 자식들의 계산, 보험금, 재산이라는 단어였다. 그 사이의 간극이 정수의 가슴을 고통스럽게 잡아당겼다. 제주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어느 날 저녁 민박집 거실 TV에서 흘러나오던 뉴스가 정수의 손을 멈춰 세웠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난 78세 독거노인이 갈 곳을 찾지 못해 화면에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든 할머니가 허름한 골목길을 서성이는 장면이 잡혔다. 자식들한테 연락해봤지만 전화도 안 받아요. 겨울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리모컨을 쥔 정수의 손끝까지 전해졌다.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TV를 보던 민박집 할머니가 작게 혀를 찼다. 참 세상 말세요. 자식 있는 게 더 서럽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요. 정수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봤다. 낯선 사람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같기도 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노부모는 언제든 정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세상. 그날 밤 정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어둠 속에서 숫자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다. 15억,
창고에 쌓아둔 물건처럼 그냥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때문인지 하루에 쓰는 돈은 고작 몇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돈은 통장 속 숫자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고 있으면서 저 할머니는 갈 곳이 없다. 불현듯 부끄러움 같은 감정이 올라왔다. 혜진이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눈을 감으니 혜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떠올랐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꼭 다 쥐고 있어야 할까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생전에도 혜진은 늘 먼저 나누는 사람이었다. 동네에 사는 형편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반찬을 한 통 더 만들어 건네주고, 교회에서 구제연금이 있을 때면 자기 생활비를 덜어 조금이라도 보태던 사람. 정수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누워 있었다. 그래, 이렇게 혼자 껴안고 있는 것만이 꼭 옳은 건 아니겠지.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민박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제주시청으로 향했다. 사회복지과를 찾아가 지역복지재단에 대해 물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몇 군데 재단을 소개해 주었다. 그 중 하나가 희망나눔 복지재단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꽤 성실하게 운영되는 곳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께서 종종 기부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주소를 받아들고 정수는 작은 건물을 찾아 나섰다. 희망나눔 복지재단. 간판은 소박했고 사무실은 넓지 않았다. 그런데도 안쪽에서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피곤하면서도 눈빛이 단단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사무국장이 다가와 인사했다. 정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기부를 하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전 재산을. 정수의 말끝이 약간 떨렸다.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사무국장의 눈이 크게 떠졌다. 예, 전 재산이요? 잠시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옆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눈을 들어 정수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들이 상상하는 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정수에게 그 말은 서울 아파트, 상가, 예금, 평생 모은 모든 결과물을 의미하고 있었다. 사무국장은 곧 표정을 가다듬고 상담실로 안내했다. 기부 방법, 성격, 세금 문제, 법적 절차.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이 이어졌다. 혹시 가족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사무국장이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입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의 눈빛에서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사무국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깊이 숙였다. 선생님 같은 결정을 하시는 분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쓰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정수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가슴 안에 뭔가 하나 채워지는 듯한 느낌. 혜진도 저 멀리 어딘가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저녁 정수는 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었다. 바람이 제법 찼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었지만 서울의 그 칼날 같은 바람과는 달랐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정수는 모래사장 끝에 서서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우리 같이 좋은 일 했다. 마치 곁에서 혜진이 그러게요 하고 웃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정수는 아주 오랜만에 진짜 자유를 느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결정.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자유였다.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찾아왔다. 제주까지 서울 집이 비어 있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준호와 미정은 여기저기 수소문했다. 종이 지도와 휴대폰 앱을 번갈아 보며 결국 민박집까지 찾아온 두 사람. 민박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미정의 울먹이는 부름. 곧이어 조금 거친 숨소리와 함께 준호가 뒤를 이었다. 정수는 마당 쪽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두 아이를 보는 순간 그는 마음속으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다. 아버지, 정말 전 재산 기부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 당혹이 뒤섞인 톤이었다. 은행 계좌 조회,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엇을 확인했는지 뻔히 짐작이 갔다. 정수는 차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다 정리했다. 짧은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힌 듯 했다. 미정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평생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 없던 준호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버지, 저희 정말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명 진심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이미 한 번 크게 부서진 뒤였다. 이제 와서 저러는 게 정말 나 때문일까 아니면 그 돈 때문일까? 그 질문이 그의 가슴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 너희가 변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할 뿐이겠지. 정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는 이젠 너희 짐이 아니다. 그 한 문장이 준호와 미정의 얼굴을 일순 굳게 만들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정면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하루 종일 자식들은 울고 달래고 설득하고 매달렸다. 아버지, 기부 취소는 안 돼요? 법적으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 그럼 일부라도 돌려받을 순 없을까요? 유류분이라는 것도 있고 저희도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하던데 마지막까지도 그들의 입에서는 권리, 일부, 법적으로라는 단어가 계속 흘러나왔다. 정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기부 계약은 끝났고 그의 마음도 그 순간 함께 서명까지 마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제는 너무나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버지라기보다 언젠가 상속받을 재산의 주인으로. 이튿날 아침 준호와 미정은 결국 서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민박집 마당까지 나와 배웅하는 정수에게 미정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아버지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내 걱정은 하지 마라. 그 말은 한때는 가장 위로가 되는 아버지의 말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차가운 거리두기처럼 들렸다. 버스에 올라탄 자식들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정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한 시대를 떠나보내는 사람처럼. 자식들이 떠난 그날 저녁 정수는 작은 책상 앞에 흰 봉투와 편지지를 꺼냈다.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려니 손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는 처음 줄을 쓴 뒤로는 멈추지 않고 글을 써내려갔다. 준호야, 미정아. 평생 너희를 사랑했다. 그것는 의심하지 말아라. 아이들이 처음 걸음을 떼던 날, 말을 배우던 날, 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 작은 손을 잡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너희를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이 생각보다 참 많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돈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는 장면을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화가 날 수도 있겠지.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내가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다. 이제부터는 각자의 힘으로 서보라고.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평생 가르치고 싶었던 말을 적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 가족의 사랑, 이웃에 대한 배려, 부끄럽지 않은 양심. 그것들을 잃지 않으면 너희는 이미 부자다. 편지 끝에는 익숙한 글씨로 이렇게 마무리했다. 건강해라. 아버지는 이제 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봉투를 봉하고 주소를 적고 우체국 창구에 편지를 건네는 순간 정수는 조금 후련해졌다.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침내 다 한 것 같았다. 기부된 돈은 바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쓰이기 시작했다. 독거노인 겨울 난방비 지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급식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어느 날 재단 사무국장이 민박집으로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르신 덕분에 쫓겨날 뻔했던 할머니가 다시 보증금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결식 아동 몇십 명이 방학 동안 끼니를 거르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되었고요. 아버지 없는 집 아이가 장학금 덕분에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정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게 혜진이 좋아하던 거였지. 재단에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바다를 향해 말했다. 혜진아, 우리 꽤 괜찮은 일 했네. 파도가 모래를 크게 한번 쓸고 물러갔다. 그 소리가 마치 혜진의 웃음소리처럼 들렸다.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제주에 내려온 지 한 달쯤 후였다. 아버지 편지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과 조금 달랐다. 화가 머금어진 날카로움 대신 조심스러운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마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 그동안 아버지 많이 힘들게 해드렸죠. 정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 알면 됐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뒤로 길게 이어지는 침묵은 둘 사이에 새로운 감정을 쌓기 시작했다. 며칠 뒤에는 미정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엄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제가 너무 숫자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는
울먹이면서도 단단했다. 정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때가 있다. 그는 자식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평생 원망만 하며 살 작정도 아니었다. 그저 이제는 서로에게 독이 되지 않는 거리를 두고 살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다. 봄, 제주의 유채꽃이 한창이었다. 노란 물결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속을 정수는 천천히 걸었다. 혜진이 있었다면 분명 사진을 수십 장은 찍고 아이들한테 보내줬을 것이다. 여보, 우리 애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정수는 허공을 향해 말을 걸었다. 바람이 유채꽃을 크게 한번 흔들어 놓았다. 그 움직임이 마치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제주에서의 생활은 원래 한 달 계획이었다. 하지만 어느새 3달이 지나 있었다. 민박집 할머니와는 거의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다. 어르신, 가족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립죠.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 상처만 줄 것 같기도 해서요. 정수는 쓸쓸하면서도 어딘가 평온한 웃음을 지었다. 이제 그는 안다. 가까이 붙어 상처를 내는 가족도 있고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서로를 사람이 아닌 짐이 아닌 존재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제주의 마지막 일몰을 보던 날 정수는 천천히 마음을 정리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더 화려한 집도 더 큰 재산도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자신이 선택한 작은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원룸 하나를 얻어 혼자 밥을 지어 먹고 가끔 재단에서 보내오는 소식을 들으며 아이들과는 적당한 간격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삶. 그거면 됐다. 그는 바다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혜진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젊은 날의 혜진, 하얀 원피스를 입고 웃던 모습, 아이들을 팔에 안고 서 있던 모습.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정수는 공항 대합실 의자에 앉아 그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가자, 혜진아. 우리 조금 늦게 시작한 내 인생, 이제 마저 살아보자. 그는 사진을 조심스레 접어넣고 천천히 게이트 쪽으로 걸어갔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누가 대신 써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써 내려갈 준비가 된 사람의 걸음으로. 이제 정수의 인생은 누군가의 아버지나 남편이 아니라 오롯이 박정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기 시작하고 있었다.